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는 것 같다? 아니면 한쪽에 표정이 좀 치우쳐져 있고 근육이 잘 안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골든 사인들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응급실에 가셔서 바로 MRI를 찍어보시는 걸 권해요. 뇌경색을 진단을 하는 MRI 시퀀스가 따르고 그거는 굉장히 빠르게 찍을 수가 있거든요. 한 30초 내로 다 찍을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언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을 맡고 있는 박원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상의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전문이고요. 흔히 보는 분과는 아니어서 얘기해 드릴 게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영상의학과 그러면 다들 약간 CT 찍어주는 그분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가 보이는 데서 일을 많이 안 해가지고 조금 색달라 하세요. CT 촬영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사실은 CT는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방사선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발암 물질은 맞긴 맞아요. 근데 발암 물질이라기보다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의학에서 쓰는 의료 방사선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최소한 필요한 검사에서만 사용을 하고 적절한 양만 사용하자 이렇게 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이 두려워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방사선 양에서는 확률적인 효과가 있고 확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확정적인 효과라고 함은 우리가 갑자기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아니면 뭐 체르노빌 이런 사고에서 갑자기 엄청 많은 양의 방사선 양이 노출되면 거의 100%의 확률로 뭔가 바람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백혈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피가 녹는다든가 이런 급성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큰 방사선 양이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확률적인 효과가 우리한테는 조금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확률적인 효과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방사선 양이 우리 몸에 노출이 되면 이렇게 바람이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라고 돼 있는 건데 우리가 사실은 연구된 거는 50mV 아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선형적으로 방사선 양이 노출될 때 선형적으로 방사선 양이 노출될 때 50mV 이상에서는 암의 확률이 좀 더 높아지다 보니까 50mV 이하에서도 좀 선형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우리 의학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최소한의 방사선 양을 노출시키는 걸 원칙으로 하자 이렇게 말을 하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을 쓰고 CT를 촬영하면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을 알아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급성 맹장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충수돌기염. 이거는 수술을 안 하면 복막염까지도 갈 수 있고 복막염이 되면은 폐혈증까지 생기는 그런 CT를 찍거나 검사를 하면 간단하게 진단을 해서 그냥 수술만 하면은 거의 시컬레가 남지 않는 시컬레라고 하면 예후에서 안 좋은 영향이 없는 그런 질환인데 이거를 치료를 하지 않으면 거의 100%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질환이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진단을 하지만 근데 그러면은 CT를 찍으실 거예요? 안 찍으실 거예요? 우리가 CT를 찍으면 바로 진단을 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그냥 두려움만으로 이거를 찍지 않으면 그거는 오히려 더 바보 같은 오히려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을 하는 걸 저희 의사들은 다 목표로 하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방사선 양이 3mV의 양이라고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지각 방사선이든 우주 방사선이든 노출되는 걸 1년 동안 3mV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의학계에서는 50mV 이상이 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확률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50mV 이하로는 맞추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CT 한번 찍는 거 어느 부위에 따라 다른데요. 왜냐하면 머리를 찍는지 아니면 폐를 찍는지 복부를 찍는지 다 민감 개수가 달라요. 어느 부위를 찍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흉부 저선량 흉부 CT 같은 경우는 1mV 정도를 쓰고요. 복부 정도는 한 10mV 정도의 노출 방사선 양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뭐 각 프로토콜마다 다 다르고 이런 방사선 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조절을 하는 병원을 잘 찾아가시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의사들이 이 정도는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는 저는 믿어주셨으면 해요. 너무 방사선 쓰기 싫어요. 나는 MRI 찍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CT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너무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MRI보다 어떻게 보면은 장점도 많은 검사거든요. 사실은 뭐 암에 걸려서 팔로우업을 계속 많이 해서 하셔야 되는 분들은 우리가 어퍼 리밋을 두지는 않아요. 어퍼 리밋이라고 하면 몇 번까지 찍어도 돼요? 그렇게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거 없어요. 필요하면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타이트하게 잘 관리를 하죠. 예를 들어서 계속 찍으면서 CT를 찍으면서 변화를 추이를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분의 방사선량을 최소한 해가지고 딱 그 부위만 찍는 등 이렇게 의사들도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어떻게 보면 남용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 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MRI와 CT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MRI는 어떻게 보면 연부 조직을 보기 위해 특화되어 있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CT는 너무 직관적으로 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T를 잘 볼 수 있는 건 밀도, 전문적으로는 감색 개수가 차이가 큰 장기를 보는데 특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폐나 아니면 뼈나 이런 데는 CT가 정말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은 사실은 70%는 물로 돼 있고 그 물이 어느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연부 조직의 성격들이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이다 하면은 간 안에서 바로 옆에는 비장이 있고 이자가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차이가 크게 없어요. CT에서 밀도 조직의 밀도 차이는. 근데 이거는 MRI는 이 조직에 큰 자장을 줘서 이 조직의 성분을 잘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간 안에서도 어느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종양 안에서도 어떤 이 종양의 종류가 뭔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대나 이런 것들 우리가 손상이 되면 CT에서는 거의 보이는 게 없는데 인대나 연부 조직 손상을 훨씬 더 MRI가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비용이거든요. 엑스레이를 찍을 때 가장 저렴하죠. 엑스레이 뭐 예를 들어서 흉부 엑스레이 하나 찍으면 아마 환자분이 내시는 돈 한 3,000원 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되게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CT는 다 보험이 되니까 한 3만 원? 3만 원에서 조영제 쓰면 한 8만 원? 요 정도 낼 거예요,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조금 더 엑스레이보다 조금 더 비싸니까 조금 내가 좀 중한 질환이구나 생각을 하시는데 MRI는 너무 비싸니까 이게 비급여가 안 되는 게 대부분이고 하면은 4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큰 질환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뭐 꼭 그렇진 않고요. CT로도 뭐 중요한 암이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트레이트닝 디지즈라고 해서 생사를 오가는데 결정을 짓는데 뭐 CT는 부족하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MRI가 볼 수 있는 특정적인 그런 질환들이 있고 CT가 잘 보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MRI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MRI는 사실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많이 되진 않았고 저희 선배 세대만 하더라도 MRI를 못 보시는 의사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저희 과가 방사선과라는 이름을 썼었어요. 왜냐하면 CT는 다 방사선을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는 거고 엑스레이도 다 방사선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영상의학과가 방사선과라고 하면 방사선을 이용해서 검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한 1990년대 이후로 MRI의 기술력이 훨씬 더 좋아지면서 MRI가 나오고 뭐 여러 초음파나 이런 것들에서 확산돼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고 보급돼 초음파나 이런 것들이 보급되면서 더 정밀한 진단을 편하게 저비용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가 이제 우리는 방사선과가 아니라 너무 많은 장비들, 진단학적 장비들을 쓰니까 우리는 영상의학과라고 이름을 바꾸자. 이렇게 해서 바꾸게 된 거거든요. MRI가 얼마 되진 않았다.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건 1.5T와 3T가 쓰이고 있는데 1.5T, 3T 하면 무슨 말인지 보통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장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5T는 3T보다는 조금 더 낮은 자장을 쓰는 거고요. 이게 커다란 자석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몸에 있는 수소 분자가 얼마나 확산되는지를 보는 여러 가지 저도 물리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는 물리학 선생님이 그것도 그냥 물리학과가 아니라 의료 물리학과 교수님들이 더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감별을 해내는 기술력을 가지고 온 건데 지금 나온 것까지는 7T MRI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7T가 우리나라에는 제가 알기로는 몇 대 없어요. 왜냐하면 임상적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고자장이고 자장이 높기만 해서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을 할 만한 정도가 돼야 되는데 7T는 아직 이거는 너무 투머치다라고 의학계에서는 생각을 하고 3T만 돼도 정밀한 거,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은 웬만한 거 다 진단을 해내요. 정말 작은 파이버들도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손목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대가 너무 많아요. 뼈만 해도 8개인데 뼈 사이사이가 다 모든 것들이 다 인대가 붙어 있어요. 이 조그만한 공간 안에. 근데 이거는 3T MRI에서는 웬만하면 다 모든 인대를 다 감별을 해낼 수 있고 인대 손상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3T만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진단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력까지 왔고, 이제는 그러면 MRI 기술이 다 끝까지 왔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통 MRI 한번 찍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피디님? 거의 전 세대에서 MRI 찍는다 그러면 굉장히 커다란 소음에 조금 좁은 통에 들어가서 한 1시간 정도 찍으니까 너무 어떠한 폐쇄공포증도 생길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같이 결부가 되면서 이거를 획기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이 지금은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MRI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장이 이제 더 이상 높을 필요는 없는데, 이거를 우리는 커다란 통 안에서만 들어가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플렉서블 코일이라고 해서 동그란 조그마한 코일을 가지고 여기에 뭔가 부러졌어? 아니면 여기에 인대 손상이 있어? 그러면 그 코일을 딱 끼워 넣는 거예요. 휴대용으로. 응급실처럼. 예전에는 MRI가 그냥 부킹을 해서 1시간 동안 빼서 굉장히 힘들게 찍었던 검사라고 하면, 이제는 그냥 응급실에 우리 응급 초음파하는 것처럼 아니면 응급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간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응급실 트리아제의 역할을 하는데 얼마 남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플렉서블 코일, 이렇게 모바일 코일이라고 해서 휴대용 MRI가 제가 들은 것만 한 5년 됐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임상에서 활용은 안 되고 있기는 한데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저도 약간 피부로 와닿는 정도? 한국에서 MRI와 CT의 접근성은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MRI가 100만 명당 34대를 가지고 있고요. CT는 100만 명당 40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그냥 대충 10등 안에 다 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 보유량이 한 5위에서 7위 정도 되고, CT는 6위에서 7위 정도 되고요. 세계에서 봤을 때. 그리고 N은 한 4위에서 5위 정도 돼요. 그만큼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거죠, 인구 대비.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의료보험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제도가 있잖아요. 이게 의료보험이 우리나라는 필수고 어떻게 보면 세금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전 국민이 거의 99% 정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접근성이 좋은 거죠. CT는 거의 대부분은 다 급여가 돼요. 증상만 있다면 99% 이상 급여가 되고, MRI는 근데 딱 이게 너무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기준을 공단에서 세워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진료를 하는데, 그래도 다른 전 세계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미국과는 비교가 하기 힘들겠죠. 워낙 미국은 의료비가 비싼 나라다 보니까 비교가 하기 힘들지만, 대체적으로는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용이. MRI를 미국에서 찍으면 거의 제가 듣기로 한 7, 800만 원 한다고 들었거든요. 나중에 빌 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비싸봤자 한 100만 원 정도면은 찍으니까, 100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비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프로토콜도 길고 이런 거지, 대부분은 급여가 되면 10몇만 원 주고 찍을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쉽게 찍을 수가 있는 거죠. 한국에서 뇌질환 환자가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근에 사실은 뭔가 질환이 늘어났다 하면 유병률이 늘어났을 수도 있는데, 진단율이 높아져 있는 확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높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워낙 의료비가 싸고 그러다 보니까 검사를 많이 해요. 검사를 많이 하니까 진단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뇌혈관 질환도 사실은 그런 맥락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워낙 검사비도 저렴하고 MRI도 생각보다 저렴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편하게 찾으시고 진단도 많이 되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병률이 높아져 가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도 제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우리나라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약간 극한의 상황에서 계속 노출돼 있는 40, 50대, 30, 40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뇌혈관 질환들이 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거든요. 스트레스와 이런 나쁜 식이 습관, 그리고 만성적인 수면 부족, 그리고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뇌혈관 질환의 되게 중요한 리스크 팩터예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어떻게 보면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면 혈관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질환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최근 들어서 성인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함께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뇌졸중이 무서운 질환인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뇌졸중이라는 말을 조금 혼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뇌경색은 한번 오면은 작은 것부터 굉장히 큰 중대뇌동맥이 날아가면 반신불구로 중풍 왔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풍이 오면 TV나 이런 데 매스미디어 아니면 주변에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마비로 거의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시컬레가 남아서 못 일어나시고 중풍으로 누워 계시고 그다음에 남은 여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컬레가 커요. 한번 걸리면 살아남기도 힘들지만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너무 큰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중하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 몸에서 보내는 신호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은 우리가 암이라고 하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암들도 있지만 그 전에 위염 같은 경우는 속이 쓰리거나 뭐 이런 전조 증상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서서하게 좀 협착이 되다가 중풍이 오고 난 다음에 뇌경색이 오고 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거 아니면은 뇌동맥류나 이런 것들은 젊은 분들한테 아무런 증상 없이 생길 수가 있고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대사성 질환이 있다고 하시면 내가 혈관이 노화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병원 다니시면 많이 들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뇌동맥류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젊은 분들이 그냥 혈관 기형이라고 하죠. 혈관 기형이 그냥 생겨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서 그냥 어느 순간 보니까 터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이 무서워들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거침없이 하이킥에 나오는 남자 배우가 그분이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으셨고 그거를 머릿속에 시한폭탄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기는 해요. 시한폭탄이 맞아요. 터지면은 거의 3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고 3분의 1은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3분의 1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뇌동맥류는 정말 무서운 질환이거든요. 뇌동맥류가 터지면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 굉장히 예후가 나쁜 뇌출혈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클리핑이나 이런 코일색정수가 같은 그런 간단한 치료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과하게 표장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긴 들었었는데 아무튼 그만큼 젊은 사람들한테도 올 수가 있고 그런 젊은 사람한테 증상이 없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자,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을 많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의학계에서도. 뇌동맥류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특정 위치에 있으면 뭐 안구 돌출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안검하수가 생긴다는 그런 특정한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찍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긴 해요. 뇌혈관 MRA나 CT NGO는 한 번쯤은 인생에서 한 번도 안 찍어보셨다 하면 한 번쯤은 찍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족력도 중요해요. 가족분들 중에 혹시 뇌동맥류가 있으셨던 분 아니면 뇌 질환이 있으셨던 분 이런 분들 어머니한테 물어보시면 다들 알고 계시니까 어머니한테 꼭 물어보시고 내가 이런 게 있다 하면은 조금 더 검사나 이런 것들을 좀 타이트하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거 외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도 어찌됐건 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 질환의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잘 검사를 하시고 약물 치료도 잘 하시고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생활습관 이런 것들도 가지시고 이렇게 생활습관 교정까지 다 같이 하면 너무 100점짜리 답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기가 조금 어렵긴 하죠. 그래도 노력은 할 수는 있으니까. 아니면은 외래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다 아니면은 한번 검사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편하게 한 번쯤 찍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제가 병원 개원한 지 지금 7개월 차인데 다른 부분들도 암도 굉장히 많이 맞죠. 뇌동맥류도 많이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저희는 병원이 세브란스랑 가깝다 보니까 세브란스로 많이 보냈는데 저는 아기 이모님도 제가 그냥 혈관 MRI 한번 저희 아기 이모님한테 너무 감사드린다면서 한번 찍어드렸는데 뇌동맥류가 발견이 돼서 수술을 못 하세요. MRI인데 혈관만을 보기 위해서 특화된 MRI 시퀀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A라고 불러요. MRA, 엔지오그래피. 그걸 한 번쯤 찍어보시는 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자주 찍으실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무서워요. 내가 뇌동맥류 너무 무서운데 막 1년마다 한 번씩 찍어볼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한번 건강한 분이다 하면 한 번 찍으면 저는 한 5, 6년간은 걱정 안 하시고 사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게 저도 추천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한번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 뭔가 조그만한 병변이 있으면 굳이 몰라도 될 만한 거를 말씀드리고 너무 걱정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적절하게 한 번쯤 찍어보시되 뭔가 소견이 나오면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전문 의료진들이 해주는 그런 조언에 따라서 잘 관리만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뇌혈관 질환이 발견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한번 발견이 되면 터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터지지 않으면 코엘색전술이라고 해서 이 사타구니 쪽으로 카테터를 넣어서 주머니거든요. 이 꽈리처럼 생긴 혈관 주머니예요. 혈관 주머니가 압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빵 터지면은 뇌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안 터지게끔 여기 안에 패킹을 하는 거죠. 특정 코일이나 거나 아니면 뭐 플러그 이런 약물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패킹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러기에는 좀 배드가 좀 크다. 그러면은 머리를 열어서 이렇게 클리핑이라고 해서 탁 결찰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고, 그거 외에 뇌경색이나 이런 것들은 골든타임이 있어요. 뇌경색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 4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약간 내 부모님이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는 것 같다? 아니면은 한쪽에 표정이 좀 치우쳐져 있고 근육이 잘 안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골든 사인들,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응급실에 가셔서 바로 MRI를 찍어보시는 걸 권해요. 이거는 MRI에서 뇌경색을 진단을 하는 MRI 시퀀스가 따르고, 그거는 굉장히 빠르게 찍을 수가 있거든요. 한 30초 내로 다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찍어서 골든타임에 들어가면 거의 세퀄레가 남지 않게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녹이는 약물을 쓸 수 있고. 근데 이게 만약 골든타임 4시간이 지나버린다? 그러면 쓸 수 있는 옵션들이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치료 옵션들이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옵션들이 많은데, 너무 늦게 오면은 출혈이나 이런 것들로 컴플리케이션,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해서 훨씬 더 안 좋은 예후를 가지기 때문에, 갑자기 생기는 두통, 갑자기 뭔가 마비가 오는 느낌, 발음이 새는 느낌, 어눌한 느낌, 물 마시는데 이쪽으로 흐르는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쪽으로. 보통 한쪽에 출혈이 생기거나 경색이 생기다 보니까 증상도 한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캐치를 빨리 하시고 빨리 오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뭐 한쪽이 갑자기 시야가 좀 나빠진다든가, 시야가 좀 손실이 있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겹쳐서 보인다든가, 복시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게 생기는 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너무 어지러운데, 우리가 이석증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석증은 갑자기 막 세상이 도는 것 같은 그런 어지러움인데,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픽픽 쓰러질 것 같은 중추성 어지러움이 나오는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이런 신경학적 징후들 있으면 빠르게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특히 내가 뭔가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다, 내가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는 게 좋죠. 매일 술 마셔도 멀쩡한 사람들은 왜 그런 건가요? 참, 저도 예전에 드라마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술꾼 도시 여자들? 이런 예전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막 술을 계속 그 분들이, 주인공들이 막 들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삶이 각박하니까 풀어주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되게 잘 각색되면서 매일 마시는 거에 대해서 미화를 시키고, 나 그래도 매일 마셔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드라마가 조금 미화를 시키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괜찮으신 분들도 있긴 있으니까, 연예인분들 중에 막 성시경 이러신 분들 되게 주당이시라면서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남들보다는 그 술에 대한 대사 효소가 많은 분들이에요. 이게 술은 간에서 해독이 되는데 CYP450이라는 간에 위치한 대사 효소에서 이 역할을 해요. 근데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은 유전적으로 이런 게 없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풍부해서 이런 대사 효소가 굉장히 풍부하고 또 몸집도 크고 그러신 분들이 훨씬 더 술을 덜 취하고 많은 약을 받아도 숙취도 없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술은 발암물질은 맞아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손상이 계속 잘 해독하는 분들도 축적이 되게 되면 계속 간세포는 회복되고 재생을 반복을 하는데, 계속 그런 스트레스 손상들이 누적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섬유화라든가 간염이 생기고 섬유화가 생기고 간경변이 생기는 그런 무서운 시컬레가 오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술을 되게 좋아하는 편은 맞아요. 저도 되게 그 분위기를 좋아하고 사람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하지만 그래도 항상 이 술에 대해서는 너무 미화는 하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조절하면서 즐기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술은 간에도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여러 군데 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마를 위축시키는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지키고요. 왜냐하면 블랙아웃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술 많이 마시고 블랙아웃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비가역적 손상을 해마에게 주는 걸로 이미 밝혀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젊었을 때 그런 술 권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보니까 너무 경각심을 없이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 어디서 봤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수명이 50세래요, 남자가. 보드카를 많이 마시고. 간이 나쁠 때 몸에 나타나는 위험 신호는 무엇인가요? 간이 안 좋으면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죠. 이게 면역기관의 역할을 많이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피로감도 굉장히 많이 쌓일 수도 있고요. 집중력도 떨어질 수도 있고, 이 간은 일단은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역할을 다 도맡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해독을 하는 것도 외부 물질이 왔을 때 해독을 하는 것도 역할을 하고요. 면역기관의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역할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문제가 생기면 너무 많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경변이 있으신 분들은 황달 수치, 그러니까 담즙소 수치가 높아지면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복수가 차고, 복수가 차면서 간 문맥압이 높아지면 복수가 차고 장이 붓고 그리고 혈관들이 다 울퉁불퉁 튀어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또 객혈을 하거나 이런 식의 부작용들이 너무 많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은 정말 우리 몸의 딱 중앙에 위치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외부 영양분을 계속 섭취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많은 외부 물질들을 간에서 해독하기 때문에 폭사를 시키는 걸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영양 보조제 되게 많이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간염이 왔어. 왜 그런 거야? 난 간에 좋다는 거 먹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런 영양제 같은 것들도 다 간에서 해독을 하게 되고요. 과도하게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급성 간염이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되게 비특이적인 증상들도 많고요. 좀 특이적인 증상들도 있어요. 황달이 온다든가, 황달이라고 하면 피부가 노래지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우리 공막이라고 해서 하얀 흰자 부위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눈에 띄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복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가 찬다든가 아니면 객혈을 한다는 그런 무서운 증상들도 있기는 있어요. 또 간에서 소화효소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소화효소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서 대변이 약간 회색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소변도 굉장히 색깔이 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굉장히 비특이적이기는 해요. 그래도 이런 뭔가 이제까지와 내가 살아가는 패턴 아니면 내 몸의 증상들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것 같다. 그러면 어찌됐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특이적인 증상인데 중요한 사인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 잘 드신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갑자기 왜 술 잘 먹다가 왜 안 봤지? 이랬는데 막 간에 엄청 진행이 많이 돼 있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술을 안 마셔도 간이 안 좋을 수가 있나요? 이전에는 대부분 우리나라가 조금 급격하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전 세대는 B형 바이러스나 C형 바이러스 간염, 이런 만성 바이러스 간염 때문에 생기는 간 질환이 정말 많았어요. 이게 거의 1위였었는데 최근에는 알코올성 간염과 비알코올성 간염이 조금 많아지고 있어요. 비알코올성 간염이라고 하면 대사성 질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지방간이나 이런 것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식습관이 많이 변하고, 이제 코로나19 이후로도 배달 음식 많이 먹고, 그리고 약간 맛집들이 너무 많아지고, 우리 너무 이런 말 하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긴 한데 물자가 굉장히 많아지면 굉장히 맛있는 것도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생각해보면은 내가 말랐는데 왜 나는 지방간염이 있어요? 이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생각보다 탄수화물 많이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탄수화물도 지방에서 잉여 영양분이 되면은 지방으로 침착이 되거든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도. 그래서 혈당으로 돌아다니다가 잉여 영양분이 돼서 간에 지방으로 침착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렇게 고탄수화물 식이 아니면 고혈당 식이, 고지방 식이, 이렇게 식이 습관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지방간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최근에는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과당음료나 이런 것들도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해요. 과당음료가 이게 형체가 있는 고형 음식으로 섭취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거든요. 과당음료가.
그런 것들이 바로 직격탄으로 피해 가서 흡수가 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높이고 그리고 간 쪽에 이렇게 지방으로 침착이 되면 굉장히 지방간염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20대나 30대 이런 젊으신 분들도 지방간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보고에서는 20%에서 30% 이상 증가를 했다 이런 보고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젊은 사람들한테도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염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서구식 식습관, 배달음식, 과당음료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방간염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간염이잖아요. 염증이에요. 염증은 계속 염증 반응이 있으니까 얘가 손상 회복을 반복을 해요. 손상 회복을 반복하다 보면은 얘가 딱딱해져요. 상처처럼. 그래서 섬유화가 되고 섬유화가 되면 지방 세포들이 섬유화가 되고 상처가 많아지면 간 경변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염증을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지방간이 생각보다 또 잘 돌아와요. 간 섬유화 같은 경우는 비가역적인 손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잘 스크리닝을 해서 암 잘 안 생기는지 다른 컴플리케이션 합병증 안 생기는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지방간염일 때는 간에 지방만 축적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좀 체중 조절하시고 아니면은 식이습관 조절하시고 하면 금방 또 회복이 돼요. 아직 가역적인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간 들으셨다고 건강검진에서 들으셨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조절을 하면 금방 또 좋아지니까 또 특히 젊으신 분들은 또 장점이 회복 탄력성이 좋다 보니까 잘 그렇게 회복을 하시더라고요. 간 건강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은 또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일 안 좋은 거는 뭐 먹는 거죠. 제일 안 좋은 거는 너무 많이 먹는 거. 과식하고 고지방식이 먹고 너무 고혈당식이 고탄수화물찌기 그것도 정제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제일 안 좋긴 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살인적인 근무 환경과 치열한 경쟁 문화에서 발생시키는 수면 부족, 야간 업무 이런 것들도 간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수면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 가지 회복을 하는 데는 수면이 정말 중요한 팩터라서 이런 것들도 잘 관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적절한 운동. 운동에 대한 얘기를 안 했구나. 운동 진짜 중요합니다. 운동, 유산소 운동을 주 150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걸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지방간 간염뿐만 아니라 뇌졸중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뇌졸중이나 이런 혈관 질환에 진짜 운동이 정말 좋은 팩터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박수가 높아지면서 혈류량이 확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혈관이 확장을 하겠죠. 그러면 건강한 스트레스가 혈관벽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뭔가 크리티컬한 손상이 왔을 때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계속하고 심박수를 적절하게 올리는 그 정도의 적절한 손상을 스트레스를 주는 게 정말 혈관 질환에도 좋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도 좋고 간염을 컨트롤하는 데도 좋고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십조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이라서 같이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로콜라도 액상과당의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제로콜라를 1일 1캔 하는 입장에서 뭐 혈당 스파이크는 과당 음료보다는 나쁘진 않겠죠. 하지만 사실은 아스파탐이나 수클라로스 이런 거 연구가 된 바가 많지는 않아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 대규모 스터디가 이런 프로스펙티브하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어찌됐건 달다는 거는 뇌 자극에서 오는 건데 이런 자극에 중독되면서 저희가 일단 중독이 되면 도파민이 뇌 회로에서 계속 분비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더 취약하게 당을 찾게 되는 그런 점들도 한 가지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나 이런 과당 음료만큼 혈당을 높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에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절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저도 힘드네요. 한국의 건강검진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우리나라에 밖에 저는 없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비가 싸고 의사의 밀도가 좋은 나라가 많지가 않아서 우리나라는 특히 건강검진이라는 산업,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이죠, 이제. 그게 발달된 나라가 별로 없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만일 외국에서 오시면 깜짝 놀라세요. 우리나라에 의료관광을 오시는 분들 중에 30%는 건강검진을 목표로 오신다고 해요. 의료관광 오시는 분들.
분들. 근데 70%는 K뷰티긴 하죠. 하지만 건강검진도 크게 한몫을 할 만큼 우리나라에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좋은 질의 검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진단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대 수명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고 치료율도 높고 그만큼 더 잘 발달하고 선순환 구조에 들어갔다고나 할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으니까 여기 산업도 커지고 산업이 커지니까 더 정교해지고 더 좋은 상품, 더 잘 진단하고 더 잘 치료를 하는 그런 좋은 캐스케이드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건강검진을 일단은 하면은 인터벌 캔서라고 해서 증상이 생기기 전에 질환을 찾아내는 거예요. 질환이 되기 전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병은 생겨 있는데 증상을 일으키기 전. 그 단계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내는 게 건강검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검사가 건강검진이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증상이 없는데 스물스물 진행을 하고 있다가 치명적인 세컬레나 예후를 남기는 병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한번 닥치면 나의 인생에는 너무나도 큰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 진단을 많이 했고 암을 진단을 하면은 일단 그 암으로 인해서 진행이 됐을 때 전이성 병변이 생겼을 때 기대 오명과는 확연하게 다른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이 저희가 의사들이 말하는 이 질병을 찾았을 때의 유의미한 지표인데 이런 것들이 비교가 안 되게 좋아지니까 조기 진단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구학적으로 말을 하면 이렇게 비용을 쓰는데 얼마 만에 코스트 이펙티브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건강검진의 반대론자들은 말을 하긴 해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게 진단되지 않나 이런 사람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의료 비용이 외국에서처럼 비싸지가 않거든요. 외국에서 왜 그러면 건강검진을 안 해요? 왜냐하면 코스트가 너무 크거든요. 너무 비싸니까. 이펙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코스트가 너무 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코스트가 싸니까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또는 불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이 있을까요? 필요한 검사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공단에서 공단검진이라는 걸 시행을 해요. 20세 이상부터는 누구나 하는데 각 나이마다 항목들 해당되는 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20세 이상 여성부터는 자궁경부암을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방 촬영은 3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고 40세 이상부터는 모든 연령에서 2년에 한 번씩 위 내시경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 공단검진 필수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베이스라인이에요. 꼭 받으셔야 되는 거. 왜냐하면 대규모 스터디를 했을 때 유의미한 예후의 차이가 있다. 이걸 받았을 때 그런 거니까 꼭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추천하는 검사는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찾아내는 질환의 치명률이 높은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복부 초음파. 복부에는 장기가 굉장히 많아요. 간도 있죠. 담낭도 있죠. 췌장도 있죠. 신장도 있죠. 이런 것들은 한번 받고 하면은 너무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는 정말 추천하는 편이고 그리고 위내시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특히 위암 유발률이 높아요. 우리나라랑 일본이 제일 높은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우리 에이시안이라는 그런 레이스의 팩터도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는 좀 짜고 달고 맵고 뜨거운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 식습관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대장암 확률이 높아요. 외국에는 좀 기름기지고 막 고기 이런 것들 많이 탄 음식 이런 거 스테이크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식습관, 생활습관 패턴에 따라서 유병률이 좀 다른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암을 발견할 수 있는 위내시경을 추천하고 근데 또 안 좋은 점이 우리나라가 또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대장암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위랑 대장은 저는 꼭 한 번쯤은 받으시면 좋겠다. 근데 위는 한 2년에 한 번, 대장은 건강 뭔가 용종이나 이런 게 없었다고 하면 한 3년에서 5년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복부 초음파는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흉부 CT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스크리닝을 해요. 흉부 CT 같은 경우는. 근데 흉부 CT가 굉장히 요즘에는 선량 자체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흉부 CT는 2, 3년 안에 한 번씩은 저는 찍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코스트도 비싸지 않고 방사선량도 높지도 않고 근데 폐암 사망률은 여전히 2위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암 중에 하나인데 빨리 진단을 할 수가 있어서 또 우리나라는 결핵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결핵에 한번 걸렸다가 걸린 다음에 스카 캔서라고 해서 흉터암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시컬레가 있기 때문에 저는 흉부 CT도 권유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뇌혈관 MRA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는 분들도
되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한 5년에 한 번쯤 아니면 좀 더 길게 잡아도 돼요. 만약 없으셨다고 하면. 한 번쯤은 찍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경부는 다 이게 국가안검진에 포함이 되니까 다 하실 건데, 그거 외에도 유방 촬영이나 유방 초음파는 한 번쯤은 다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유방 촬영도 방사선 양이 생각보다 커요. 이렇게 눌러서 찍는 검사에. 그래서 유방 촬영은 원래는 35세 이상부터 하긴 하는데, 그 사이는 저는 초음파라도 조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또 치밀 유방이 많거든요. 자꾸 오밀조밀한 그런 가슴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에서는 또 조직이 굉장히 오밀조밀하다 보니까 암이나 그러면 아니면 암 전 단계로 발견되는 확률이 되게 커서, 그리고 또 유방암 같은 경우는 또 예후가 좋지는 않아요. 타입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전이도 잘 되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방암도 빨리 조기에 발견하면은 거의 99% 이상 예후가 좋은데, 굉장히 진행된 상태라면 안 좋은 예후를 가진 암 중에 하나라서 유방 검사도 꼭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내가 조금 대사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 피 검사에서 대사성 질환이라 하면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경동맥 초음파라고 해서 여기 목에 대기만 하면 혈관 노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젊으신 분들도 플라크가 껴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플라크는 죽상경화반이라고 해서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소견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 스크리닝 검사에서 나오면, 아, 내가 그러면 심장 쪽에도 협착이 있을 수 있네, 뇌 쪽에도 협착이 있을 수 있네, 이런 심장이나 뇌 같은 굉장히 중한 질환의 혈관 노화도를 1차적으로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좋은 검사이기 때문에 이런 검사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안 받으셨으면 하는 검사들은 심장 초음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검사 자체가 오래 걸리고 비싸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증상이 없는 젊은 분들은 심장 초음파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사실은 심장 쪽에서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심장도 노화가 되기 때문에 이완 기능이나 수축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증상이 있지 않으면 치료를 하지 않아서,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도 증상이 없다면 심장 초음파가 크게 유의미한 결과는 내지 않을 것 같아서 요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정말 쓸데없는 검사는 펫CT예요. 펫CT는 근데 요즘은 이게 워낙 족보처럼 펫CT는 절대 찍지 마라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셔서 거의 찍는 데는 없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큰 대학병원에 비싼 검진 패키지에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우리는 건강검진을 조기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펫CT는 조기암을 위한 검사가 아니에요. 진행된 암을 보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방사선 노출은 엄청 큰데 진행된 암을 찾으려면 이걸 왜 하는 거겠어요. 그래서 저는 펫CT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검사라고 생각하고, 펫CT가 유의미한 경우는 암을 진단했는데 다른 곳에 전이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지 절대 스크리닝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 CT예요. 머리 CT를 막 찍어내는 공장형 검진에서는 많이 찍어요. 찍어내는 검진에서 그냥 가지수 채우려고 많이 찍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되게 빠르거든요. 조형제도 안 써도 되고. 근데 그냥 애꿎은 머리에 방사선 쬐이는 것처럼 정말 큰 뇌종양이 굉장히 흔하진 않거든요. 근데 얘를 찍었을 때 뭐 뇌 노화 정도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도 못하고 혈관도 볼 수가 없는데 굳이 방사선 노출을 하면서 이걸 찍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중이에요. 물론 드물게 뇌종양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뇌 기형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비용 대비 방사선 양도 비용이니까요. 방사선 노출도 비용이니까요. 내는 돈뿐만 아니라 내가 얻는 해도 비용이거든요. 코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 대비 굳이 찍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허리나 목 디스크 때문에 찍는 CT를 또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굳이 증상이 있으면 외래로 오시면 다 급여가 되니까 그렇게 찍는 게 제일 저렴하고 적절한 진료가 되지 않을까. 아무런 정보 없이 찍는 거는 디스크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보다는 내 증상과 코릴레이션을 해서 보는 게, CT 같은 디스크나 척추 관절 CT 같은 경우는 내 증상과 코릴레이션을 해야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촬영하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편이에요. 퀄리티 좋은 건강검진 병원을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너무 싼 검진만 안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좀 자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검진 산업이 크다 보니까 큰 대형 기업에서 하는 대형 검진 센터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찍어내는 검사를 하고 찍는 사람 따로, 판독하는 사람 따로, 판정하는 사람 따로 그것도 다 굉장히 다 분리가 돼 있고 그리고 다 모듈화돼서 모든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내 개인에게 커스터마이즈가 되지 않고 이 사람의 히스토리에 대한 것도 모르고 이 사람의 과거력도 모르고 가족력도 모르고 이 사람의 생활 패턴도 잘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태반이거든요. 근데 그런 검진을 하는 거는 저는 크게 추천을 하진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대학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들 찾으시죠. 대학병원 아무래도 검진 단가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괜찮은 검사들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곳보다는 그냥 나에게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곳, 그런 곳, 나를 약간 맡아서 이렇게 이 사람에게 케어를 다 해줄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굳이 막 유명한 데를 찾아가기보다는 내 건강 상태를 잘 체크를 해주고 앞으로의 플랜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접근성 좋은 곳에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검진을 잘 받기 위한 팁이 있을까요? 이거는 의사들끼리 족보인데 절대 성수기 때 가면 안 돼요. 성수기는 9월부터 12월이거든요. 그때가 환자가 제일 많고 기억검진이 제일 많고 그만큼 의사들의 로딩이 제일 많고 그만큼 빨리빨리 검사를 해야 되는 시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도 길고 의사도 사람인지라 그 앞에 막 검사들이 밀려 있으면 빨리빨리 스캐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내시경을 볼 때 소화기 학회에서 내놓은 지침이 2분 이상은 보는 거예요. 근데 대형 검진센터나 이런 데서 성수기 때 가면 30초 안에 보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성수기 때는 꼭 가지 말고 좀 비수기 때 좀 널널할 때 예약 잘 될 때 그때 귀찮더라도 좀 미리미리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약간 영상의학과나 CT나 MRI는 큰 병 걸렸을 때 만나는 과다 아니면 큰 병 걸렸을 때 찍는 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의학기술은 계속 발전을 할 거고 의료는 점점 더 문턱이 낮아질 거고 점점 더 기술은 발전되고 우리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검사를 하고 더 QOL을 높이는 삶을 살 거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병원 문턱을 낮춰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